이 에너지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며 또 하나는 허공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허공과 같은 에너지는 이 사이온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는 바람은 느낄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지나가는 허공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결코 예언가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단지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야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내 말을 외면하면 훗날 크나큰 재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메커니즘을 옛날에 유명한 신복은 신과 같은 점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복 홍계관을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시대 때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점쟁이나 아니면 악기 연주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점쟁이로 홍계관이라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신복이라는 건 거의 신의 능력과 같은 그런 점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자기 운명을 점쳐봤을 때 자기가 매우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훗날 자신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형당할 점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점을 쳐보니까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성이 황씨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고객 중에 황씨는 모두 관심 있게 보았으나 거기에는 없는 것 같아 직접 세상에 찾아 나섰습니다. 바깥에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황희라는 정승한테 아들이 여럿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길로 황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홍계관은 황정승을 찾아뵙고 아드님들의 신수를 보아드리겠다며 공손하게 말하니까 황정승은 홍계관의 명성을 익히 알고 들어있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곧 불러 모았습니다. 예. 그 황정승은 홍계관이 그 유명한 점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황정승의 큰아들부터 차례로 신수를 보던 홍계관은 셋째 아들 이름이 황수신이에요. 황수신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황수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계관은 그 즉시 황수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형족판서 자리에 오르실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때 소인이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 도련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각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황수신과 다른 형제들은 홍계관의 엉뚱한 말에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자네가 이 나라 제일 가는 명복이라는 건 유명한 점쟁이다 이런 얘기죠. 명복이라 들었거늘 그것이 잘못된 헛소리인가 보네. 우리는 학문에 둔해하여 공부가 둔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들 중에 그 누가 벼슬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홍계관이 아니옵니다. 분명 벼슬길에 나가실 것입니다. 하오니 소인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계관은 형제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서를 써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황수신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계관의 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황정승이 아들을 꾸짖어 홍계관의 점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목숨을 놓고 그리 간청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냉정하단 말이냐. 그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이냐. 이렇게 하여 홍계관은 황정승의 도움으로 황수신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홍계관의 소문은 대궐까지 알려졌고, 대궐까지 알려졌으니 홍계관이 유명하다고. 마침내 세조의 눈에까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당이나 점쟁이를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 하여 경계를 했습니다. 옛날에 세조 아시죠? 그런 세조에게 홍계관의 존재가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세조는 마침내 홍계관을 잡아들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 앞에 끌려온 홍계관은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점을 잘 친다는 홍계관이냐? 세조가 근엄하게 물었습니다. 소인의 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홍계관인 것은 맞습니다. 홍계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조는 내관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헝겊 주머니를 가져와 홍계관 앞에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머니에 무엇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맞춰보거라. 홍계관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아뢰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때때로 도둑질을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구멍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아 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쥐의 수는 셋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계관이 쥐라는 것을 마치자 세조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가 틀리지, 그러나 홍계관의 숫자가 틀렸어요. 한 마리인데 세 마리라고 그러니까 틀리자 홍계관은 다그쳤습니다. 홍계관을 다그쳤습니다. 분명 이 속에 쥐가 세 마리가 있단 말이냐? 만약 틀린다면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해도 되겠느냐? 소인의 말이 맞지 않다면 전하께 거짓을 아는 것인데 어찌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아깝다 하겠습니까? 홍계관이 자신 있게 말하자 세조는 내관에게 헝겊 주머니를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속에는 쥐가 한 마리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악한 놈 같으니 네 놈이 무슨 명복이라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과인을 속인단 말이냐. 당장 능지처참하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로다. 세조는 홍계관을 즉시 형조로 넘겨 차명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홍계관은 졸지에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옥에 가는 도중 홍계관은 자신을 인도하는 포졸에게 지금 형조판서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수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형조판서가 홍계관 앞에 문초하기에 왔습니다. 홍계관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각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날이 전날의 약조를 기억하시는지요? 형조판서는 느닷없는 각서에 의아해했으나 곧 그것이 지난날 자신이 홍계관한테 써준 것임을 기억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계관을 문초하러 온 형조판서는 다름 아닌 황수신이었던 것입니다. 허허, 놀랍구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늘 과연 명복은 명복이구려. 황수신은 그 길로 세조를 아련하고 지난날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도 허허, 과연 놀랍기는 하다만 오늘은 분명 홍계관의 점괘가 틀리지 않았소. 그러니까 그 황씨가 전하, 혹 쥐가 암컷일지도 모르니 뱃속을 확인해서 잘라서 확인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황수신의 말에 세조 또한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내관에게 쥐의 배를 갈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조는 홍계관의 점괘에 감탄하며 즉시 그를 방면하였고 풀어줬고 자신의 과오를 막아준 황수신을 신임하여 더 높은 벼슬자리를 제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실에 나타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곧 의도적인 작심입니다. 작심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 바람과 같은 에너지이죠. 물론 눈앞의 세계는 여기저기 수많은 함정이 있고 또 나를 괴롭힐 과제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작심 에너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그와 같은 함정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자력을 터득했다면 그와 같은 함정과 과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고 알아 피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권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에너지는 이
작심 에너지는 서로 부닥쳐요. 그러나 자력 에너지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작심은 가다 보면 서로 부닥쳐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도 다치죠. 옛날에 홍계가는 맹인이었습니다. 비록 자력 에너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살아야 했기에 그 감각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세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처음에는 모두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더 큰 이익이 있다 보이면, 자기 간에 무언가 더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보이면 그때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왜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며 도리어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황수신이 홍계간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것처럼요. 자력 에너지는 작심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나가 없어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 조곤조곤하게 말해요. 큰 소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수준 또한 60% 이하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나라가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북이란 국가는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저 나라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단체예요. 남한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국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이북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북 뉴스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확실하게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를 하면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를 해요. 사회주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 또한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V에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덕 좀 볼까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심정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지금 여기서 편하니까 거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과 또 세상을 직접 느끼며 행동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의식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이 없어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똥줄이 타야 그때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지 하고서 무의식이 금방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해야 하잖아요.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계율에는.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는 게 왜냐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무의식이. 그 똥줄이 타야지 이제 그때 이제 무의식이 움직입니다. 아셨습니까? 반면에 사회주의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똥줄 타는 심정을 모르게 합니다. 걔들은 똥줄을 타는 걸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똥줄 타는 사람은 무언가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능해지는데, 똥줄 타는 사람은 무언가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능해지는데, 똥줄이 타지 않는 사람은 무능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즉 공산주의는 지금 모두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죠? 중국이 잘 되니 어쩌니 해도 딱 거짓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 그것은 언젠간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점점 더 발전해 부자가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무능해 굶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날 결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북을 보십시오. 예. 불쌍한 이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또한 지금 매우 애매합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었는데
사람은 같은 민족이라 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상대 국가를 방문하면 그것이 곧 간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북에 가고 이북이 우리나라에 오면 서로 간에 간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탈북도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4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서로 간첩이에요. 그러다가 1970년대 이북을 추종하는 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나라는 계엄령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다음부터 계엄령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국민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몰라 나라 또한 통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 사실을 갖고 서로 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한쪽은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처럼 퍼뜨려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사회주의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보세요. 무슨 자기가 무슨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신. 김일성이 내 학교 그 교과서 보세요. 김일성이 축지법도 했다고 그러고 또 뭐 했다 그랬어요, 거기. 방울로 쌀도 만들고. 걔들은 다 거짓말만 합니다. 그 거짓말이 먹히는 거죠, 또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역사를 몰라서 그래. 지금 역사 우리 거짓 속에서 살고 있어요. 법보다는 계엄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세력을 믿고 나라를 협박하는 단체 또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계엄령은 이렇게 국가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건 계엄령입니다. 아셨습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데 옳다고 믿고 사는 국민, 또 이 사회주의 사는 사람은 거짓말이 많아요. 근데 사회주의 아닌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는데 협력이 없어요. 이 거짓말 하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뭉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은 안 하는데 옳다고 믿고 사는 국민, 또한 서로 협력하지 않아. 이 또한 한국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세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은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